사실은 이제 우리가 접경 지역으로 답사를 가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아서 서울에 있는 몇 군데, 왜 서울에 있는 몇 군데를 돌아봐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 돌아보고 그건 이제 안창모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우리가 이제 강화도로 이동을 할 겁니다. 오늘 좀 날이 좀 쌀쌀하죠? 쌀쌀한데 그래도 저기 시야가 트여서 네네. 어저께는 먼지가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강화도는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강화도는 뭐 언제 가도 좋죠. 네네. 안 교수님, 네. 오늘 저 어디 안내를 해주실 건가요? 아마 처음 시작은 종묘 앞에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아마 종묘요? 왜 종묘 앞부터 시작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묘가 우리의 그 6.25 전쟁의 시작점, 그러니까 이야기 서울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해방과 분단 전쟁을 거치면서 서울이 어떻게 전쟁과 분단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공간이 종묘학과 세운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60년대, 7, 80년대에 우리 분단의 역사적인 현장과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강화도 접경 지역으로 가면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6.25 전쟁에서부터 분단 현재까지를 아마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다면은 오늘 가보시는 곳이 이렇게 해석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하셨던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제일 기대가 돼요? 저요? 근데 다 서울에 늘 보는 데라서 이런 데를 간다고 했는데 오늘 설명 들으면 또 다를 것 같아가지고 기대하고 왔어요. 어디가 제일 저는 기대되세요? 평양냉면. 평양냉면. 네. 굉장히 솔직하네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한 번도? 네,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안 드셔봤다? 네네. 정말로요? 네. 오늘 어디가 제일 기대되세요? 저희 또 조양방직이라는 카페 가던데 네네. 거기가 요즘 되게 핫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음식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요? 네. 여행이라는 게, 답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즐거움이 있는 거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즐기는 거고 또 먹으면서 즐기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슬 출발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평양 여행학교, 아마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평양을 함께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답사인데, 아마 종묘 앞에, 더군다나 세운상가에서 종묘를 바라보면서 답사를 시작하는 게 좀 생뚱맞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사실은 여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남북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분단돼서, 그렇죠? 어떻게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적대적인 관계가 됐는가,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장소가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적절한 장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묘 앞에가 넓은 그 공원처럼 꾸며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기에 종묘 앞에 공원이 된 거는 불과 20년 정도 남짓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저 앞은 주거지였어요. 주거지였는데 저 주거지였다가 저기가 저렇게 공원이 된 배경에는 공원 되기 직전에 저기가 사창가였어요. 사창가라는 걸 감이 잡히나요? 더군다나 국가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묘인데 도대체 저기에 왜 사창가가 들어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그 해방과 분단과 전쟁의 이야기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1945년 8월 15일이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된 거지 우리가 독립된 게 아니죠. 일제에서 해방되고 사실은 지배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 거고요. 미국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적국이었던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지배 권리로서 여기 이 땅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가 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갑자기 됐죠. 그 전후에서 진주만을 습격한 다음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일본이 폐색이 짙어져요. 폐색이 짙어지니까 일본 본토하고 이게 식민지가 폭격을 받게 되니까 폭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개도로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소개도로가 뭐냐면은 전쟁 때 폭격을 받으면은 폭격으로 인해서 직접 물리적으로 피해를 파괴되는 것보다 사실 그 이후에 화재로 파괴되는 도시가 훨씬 더 끔찍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와 흙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폭격이 되고 나면은 그 전체가 쉽게 불바다가 되죠. 그 남북 방향의 반향은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하다 거의 없었어요. 남대문로 정도가 조금 있었던 정도. 그 얘기는 하지만 종로 2가에서 화재가 나면은 종로 6가까지 쫙 불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딘가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 방향에 도로를 낸 거예요. 꼭 보시면 불이 이쪽에서 이쪽 넘어가지 않게. 그때 만들어졌던 폭격에 대비해서 폭격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요 소개도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종묘 앞에서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폭 50m에 1km에 달하는 이 길이에요. 해방이 됐는데 우리한테 점령군으로 온 미군은 여기를 점령지로서 관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여기서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 힘들 때가 되면 다 도시로 사람들 몰려오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그다음에 북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사람, 일본에서 강제징용 갔다가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 원래 자기 살던 곳으로 가는 게 보통이지만 먹고 살기 힘들면 도시로 몰려들거든요. 근데 도시로 와도 먹고 살기 마땅치 않은데 도시 한복판에 폭 50m에 길이 1km 큰 도로가 대지가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도 그 감지덕찰판에 도시 한복판에 그러니까 여기에 슬럼이 형성된 거예요. 슬럼이 형성된 상황에서 6.25 전쟁이 발생합니다. 6.25 전쟁이 발생하면 그 상황은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제는 더 망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남편 잃은 사람, 부모님 잃은 사람들. 그랬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날품팔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여자들은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대규모로 형성된 슬럼에 여기가 사창까지 형성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60년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뭔가 정비해야겠다 라고 해서 슬럼을 정리하고 뭔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시에서 일을 가장 많이 했던 대표적인 건설회사들한테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돈은 없으니 너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분양하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너희들이 공사비 빼가 라고 시작된 게 그게 세운상가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사실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이 일으켰던 중일 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사이에 했던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여기 슬럼이 형성화 됐고 그 슬럼이 형성화된 것을 정리해서 뭔가 정치적 성과를 거둬야 됐던 박정희 대통령.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좀 건축적으로 현재 같은 세운상가라는 이름으로 풀어낸 김수근. 그래서 보면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개의 전쟁에 낳은 사생아. 네, 박정희의 정치적 모더니즘과 김수근의 건축적 모더니즘의 합작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게 인공데크입니다. 요게 3층 높이인데요.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요 아래층은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위에는 쇼핑몰을 만들고 그 위에 5층부터는 아파트를 해서 주상복합으로 만들면은 도로도 쓰고 쇼핑몰도 만드는데 쇼핑몰은 자동차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몰을 만들고 그 위에는 주거가 있으니까 이거 일거양득 아니냐, 삼득이겠죠. 그래서 1968년에 이 건물이 첫 번째 건물이 요 앞이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68년에 만들어지고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서울 시내에서요 피트니스 클럽이 있었고 실내 골프장이 있었고 사우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빌딩 속 교회가 처음 등장한 곳이에요. 그 정도 제가 언급한 이 정도 시설이 되면은 우리 서울에서 1990년대나 되어야지 누릴 수 있는 생활이 이미 70년대 초에 여기서 누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제가 84년도에 대학생 눈에도 여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허름한 슬럼이 되느냐. 거기에 바로 남북 분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1.21 사태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제 강의할 때 1.21 사태 이야기 했는데 1.21 사태가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 그럼 좀 날죠. 1968년 1월 21일 이 건물이 완공될 즈음에 북에서 난파된 무장공비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내려왔어요. 1968년에서부터 15년 전이라고 하면은 1953년이에요. 전쟁이 막 이제 정전에 이르렀을 텐데 정전이 되고 나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선명하게 각인시켜준 일이 그게 1.21 사태예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서울 인구가 100만을 돌파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68년대 서울 인구가 400만을 돌파할 때예요. 100만을 돌파했을 때에서도 강북 지역에서 전쟁하기 버거웠는데 400만이 살고 있다고 치면 끔찍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정부에서 강남을 제2의 서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은 1963년에 강남 일대를 서울로 하겠다라고 행정구를 확대해 놨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강남을 개발하지 못하다가 그렇다면 68년도에 국민소득 200불일 때 돈이 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없지만 전쟁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강남으로 일정한으로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산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굉장히 넘치는 경제력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 되는데 경제도 안 좋은데 하려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을 억압해야 돼요. 그래서 강북에 짓지 말라. 그리고 강북에 잘 나가는데도 니들은 밖에서 나가라. 자, 그랬을 때 가장 타격을 보는 게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는 68년대 만들어지고 70년대 아까 말한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장, 그 사우나, 실내 교회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몰려 사는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가 서울 시내 최고의 수입 전자상가가 있었어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 빼서 저기 넌 용산으로 가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강북에 건물을 지으면은 용적률을 낮게 주고 강남에 지으면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강북이 점점 소외돼 나가는데 여기가 텅텅 빌 거 아니에요. 비어 나가는데 누가 여기 뭘 상업을 장사를 하게 들어오겠어요. 그때 요 앞에서 진치고 있었던 사창가의 포르노 상권이 70년대 후반부터 이 세운상가를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가장 잘 살았던 장소가 졸지에 가장 아주 붉은 적색지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21 사태가 없었다면은 세운상가가 몰락하지 않았을 거고 몰락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식의 그 남북 방향을 가로지는 거대한 구조물이 서울 시내 곳곳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기를 설계할 때는 김수근 씨가 건축을 통해서 도시를 바꾸려고 했는데 김수근 씨가 생각보다 설계를 잘 못해서 건축이 도시에 먹혔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설계했었는데 제가 근현대 건축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설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분단 때문에 도심 공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의 전쟁이 낳은 사생아가 이 터고 당시에 60년대 박정희는 북한을 상대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고 그 당시에 60년대 지금은 우리가 북한이 60년대 70년대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걸 알죠. 우리 때는요. 제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60년대 70년대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사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안 거죠. 우리가 훨씬 못 산다는. 그래서 뭔가를 다 잘 살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라고 때문에 뭔가를 번듯한 게 보여주려면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의 꿈과 야망을 가장 잘 읽어낸 사람이 건축가 김수근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만 위에 여기까지만 올라가서 잠깐 보고 이동을 하도록 하죠. 추우실 텐데.
이건 현대가 지은 겁니다. 정재영 씨가 이거 1층이 임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분양을 해도 잘 팔리고 이걸 다 자동차 길로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차도 별로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여기 양쪽에 2개의 차선만 차라 하면은 하고 여기는 팔면도 교통에 문제가 없잖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상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 3, 4층의 상가를 몰락시킨 주범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다 자동차 길이고 상가가 없어야 사람들이 위에 올라와서 여기에 인공 데크가 있고 여기가 쇼핑몰이 잘 될 건데 여기가 사람들 몰리면 위로 안 올라오죠. 이게 세운 상가가 이제 계획이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포인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그래도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각해보세요. 아래는 자동차인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태계로까지 걸어서 쇼핑. 이걸 우리가 유보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프로미네드라고 이게 거닐면서 구경할 수 있는 폭 50m에 1km에 달하는 이거를 거의 세계 최대의 건물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신혼 때 여기서 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는요 지금쯤 되면은 사회면 신문 기사에 가장 많은 기사가 뭐냐면 판잣집에서 화재가 나서 몇 명 죽었다. 또 하나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몇 명 죽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신혼부부분이 못 사는 부부는 아니었는데 자기 부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해서 보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에 왜냐면 여기가 기름 보일러를 뗐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 와. 근데 여기 이사 오니까 당시에 지금 종로 3가 우리가 만난 건너편 쪽에 보면 거기가 피카디리 극장, 단성사, 서울극장, 그리고 뒤에는 대한극장. 여기가 문화시설을 주기 최고인 거예요. 도시지.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여기에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피트니스 클럽도 다닐 수 있고, 예? 실내 골프장도 있고. 근데 이 건물 끝에 있는 신상상가라는 곳에서는 국회의원, 의원 회관도 있었어요. 최고의 자리였던 거죠. 사실 70년대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해당하는 건물이 이 건물군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20평 안팎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그 정도도 좋은 건물이었는데 여기 끝에 진양상가는 40평대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긴 지금도 아직도 그 주거군이 살아 있어요. 전망 좋죠. 이게 시내 편하지. 뭐 최고의 주거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요. 아파트였는데 지금 다 바뀌었죠. 60년대, 70년대에 이런 중정을 가진 것은 잘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데가 저기 낙원상가가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세종로로 옮겨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몇 가지가 있죠. 세종로가 있고요. 세종문화관이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요. 뒤에 밑에 세종홀도 있고. 이것의 순서를 혹시 여러분들이 알 수 어떤 게 가장 오래됐을까 이 중에서? 세종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를? 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대왕?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틀렸어요. 그냥 답을 말할게요. 네, 세종로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네,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세종대왕상.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 도로 이름이 세종로란 말의 이름이 붙기 직전에는 광화문통이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럼 광화문통 전에는 그다음에는 정해진 이름이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아니, 유기전은 종로하고 남대문하고 만나는 곳이고, 여기는 조선실록에 왕조실록에 보면은 경복덕이 있고 광화문 앞이나 광화문 앞길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여기 양쪽에 육조거리가 있을 때 육조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왜 이름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우리나라 물론 서울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복궁 앞길 뭐 하면 그걸로 그냥 대표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자리에는 시민회관이 있었어요. 시민회관이 있다가 시민회관이 남북대화가 시작될 즈음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남과 북이 대화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야 우리도 북한에 가면 북한 내려올 텐데 북한은 보니까 이게 우리 남과 북이 경쟁한다는 것은 잘 사는 것도 경쟁이지만 민족의 정통성을 남이 갖느냐 북이 갖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정통성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라 뭐가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민족 문화를 누가 더 잘 보존하는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니까 북한은 민족 문화를 가시적으로 문화시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 얘기 가지고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쟁 상대는 김일성이었는데 김일성과 경쟁 구도를 보여줬던 박정희 대통령한테 세 가지의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잘 아는 얘기일 텐데 그게 첫 번째가 김일성은 독립군 출신인데 박정희는 일본군 출신이에요. 독립군을 토벌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좌익 활동을 해요. 해방 후에. 해방 후에 좌익 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 형이 좌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을 무지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세상이 좌익 세상을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잽싸게 갈아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남쪽에 생활하기는 저기 또 하나예요. 또 하나는 김일성은 나라를 세운 국부라고요.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근데 박정희는 정상 국가를 쿠데타로 뒤집은 사람이에요. 군사 쿠데타로. 이 세 가지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혁명 공약에서 제일 먼저 민족 문화를 보호 육성하고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이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 내거는 거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민족 문화를 보호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남북 대화를 시작되는 즈음에 이게 민족 문화를 보호 육성하겠다는 가시 성과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북에는 가보니까 뭐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뭐 이런 것들이 전통 건축 형식 근사하게 지은 문화시설이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문화시설도 굉장히 근사한 게 많은데 이게 어떡하냐 싶다가 그래서 부랴부랴 남북대화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한옥으로 지은 회의장이 좀 이따 잠깐 겉에만 보겠지만 가보게 될 삼천각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 마침 MBC에서 공개 방송을 하다가 여기에 있던 시민회관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요. 그게 타버리니까 잘 됐다 해서 당시에 2,000석 규모의 그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다른 시설을 합해가지고 세종 문화회관을 짓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시민회관이었었어요. 시민회관으로 짓는데 시민회관을 지을 때 이것을 지을 때 규모가 5,000석 규모로 지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5,000석 규모냐? 당시에 북한의 28 문화회관이나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5,000석, 6,000석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돼. 그런데 이건 나중에 이렇게 공연한 사람 말하면 이것은 최악의 공연장이에요. 터가 좁은데 5,000석, 6,000석을 늘려다 보니까 무대가 안 보이는 좌석이 생기고요. 소리가 안 들리는 좌석이 생겨요. 지금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죠. 3,000석 정도 규모, 3,000석대로 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북한보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을 때 제가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가 북한의 인민문화궁전이라든지 평양대극장이 이게 경사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사지붕으로 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건축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 따라하기밖에 안 된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가자. 그래서 전통 건축을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보면 이게 큰 건물이 안채, 저걸 사랑채, 가운데가 마당. 그다음에 경사지붕이지만 여기 보면 그냥 보면은 한옥같이 전혀 아는데 밑에 보면 석가래 느낌이 좀 나죠. 저런 거를 하는 것들.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의 뭐 비천상, 저가 이렇게 전통 건축의 공포 같은 이 모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건축이나 미술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은 무지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남북 대화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리가 없는 건물. 남북 대화와 시작과 함께 남북 체제의 경쟁을 할 때 탄생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혹시 콘크리트 한옥 건물로 대표적인 거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 네. 저기 그 경주 뉴스 호스텔. 그렇게 되면 아마 모르실 거고 이게 콘크리트 한옥을 대표하는 건물이 얼마 전에 이제 광화문을 목조로 복원했잖아요. 그 전에 콘크리트 한옥으로 만들어졌던 광화문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는데 왜 콘크리트 한옥이 그렇게 되느냐? 사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거쳐서 이제 북한과의 이제 경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렇게 역사적 정통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 전통 건축이 굉장히 요긴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시설을 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을 합리화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아무래도 북침으로부터 내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순국선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서 70년대 돼서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로 행주산성, 700의총, 아산현충사 뭐 이런 것들 성역화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아산현충사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사당에 있었던 곳은 그래도 그 목조 건축의 사당이 있지만 700의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당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사당을 짓는데 그걸 콘크리트로 짓는 거예요. 콘크리트 지으면은 사당,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저런 식으로 저런 걸 단청이라고 하죠. 그렇죠? 단청을 칠할 수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통 세 가지예요. 궁궐, 사찰, 사당. 왜 그러냐면은 저 단청이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단청은 나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원래. 왜냐면 요즘은 집값보다 땅값이 비싸가지고 건물을 부시는 것을 밥 먹듯이 하지만, 옛날엔 땅값이 싸고 건물이 비싸기 때문에 건물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서 비싼 그 큰 집에는 단청을 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콘크리트로 700의총이나 각종 전적지에 사당을 세우면서 콘크리트로 짓는데, 콘크리트 그게 하나가 있고, 그 콘크리트와 사당을 지었으니까 단청을 칠해야 되는데 단청을 안 칠해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건 북한은 단청을 칠하고요. 이게 남과 북의 지도자가 단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청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단청을 못 칠하게 하고, 대표적인 게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어린이회관 같은 건데, 여러분 안 가봤으면 나중에 데이터로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콘크리트로 한옥을 지어놓고 단청을 안 칠해요. 그래서 베이지색으로 칠해놔요. 그래서 그걸 베이지색을 갖다 계란색 단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단청을 저렇게 싫어했을까?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북한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김일성이 50년대 초인가 그 묘양산에 있는 그거는 나중에 70년대에 지은 거고요. 사찰을 갖다 보존사라는 사찰을 복원하는데, 그 보수하는데 거기 있는 일꾼들한테 찾아가서 뭐라냐면, 단청은 우리 민족이 개발한 색채 미학의 정수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복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 이런 말을 해요. 단청을 높게 평가한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생각이 정리된 게 뭐였냐면,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은 학교 교육을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 안 받아요. 중국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게 박정희가 단청을 못 칠하게 하는 거고, 김일성은 거기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콘크리트 한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한옥은 박정희 때 악용된 측면이 있어서 부정적인데,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전통이 이렇게 폄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것을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것을 되살리려면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라는 묘한 정서가 형성되어 있어요. 전문가로. 일본에 의해서 폄하된 가치를 되살리고, 박정희에 대해서 악용된 것을 바로 세우고, 이게 명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조 건축으로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건물 지으려니까 당연히 콘크리트 한옥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해지어야 되고 목적 건축으로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이게 당신 기술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정도 짓기에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빈부터 냉면이에요. 저 안쪽에 많이 뿌린 것 같지 않아? 다시 이거 하나 더. 평양냉면 먹었는데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이제 평양냉면을 기본을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냉면을 시켰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냉면이나 막국수 먹으러 가면 비빔을 먹어요. 무조건인데 역시나 비빔이 옳았던 것 같고 식초를 넣어도 어떻게 되지 않는 심심함이 있고 만두가 그리고 진짜 맛있었어요. 만두 워낙에 평소에도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숙주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는 온반이라는 걸 먹었는데 따뜻한 국물에 밥이 말아져서 나와서 더 그냥 약간 사골국 먹는 느낌? 만둣국? 만두 없는 만둣국 먹는 느낌이어서 이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저처럼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처음으로 평양냉면이라는 걸 먹어봤고요. 원래 평소에는 약간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었는데 그래도 약간 평양의 대표적인 음식이면은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시키게 되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대로 정말로 슴슴했고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먹나 되게 식초도 넣어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냥 제일 처음에 그 맛이 가장 대표적인 맛인 것 같고 먹다 보니까 또 나중에 또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인 것 같더라고요. 언젠간 한 번쯤은 땡기는 날이 올 것 같은 그런 맛인 것 같고. 요즘 우리 음식은 좀 이렇게 뭐 양념이 좀 강하다 그럴까? 좀 달기도 하고 좀. 그런데 북쪽 음식은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MSG 이런 거 많이 안 쓰고, 예, 뭐 그래서 그런지 좀 심심하고 옛날 맛을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어딘지 잘 아시죠? 네. 예, 어디죠? KBS. 예, 여기가 이제 그 이산가족 찾기 그 생방송을 했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산가족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산가족. 찡하죠. 찡하다. 네. 왜 찡해요? 그 만나는 모습? 그거 국제시장 통해서 전 봤는데 그거 예. 봤을 때도 되게 마음 아팠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가족들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런 게 잘 안 되다가 그러니까 못 만난 거죠. 그러다가 KBS에서 이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하면서 실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방송에 나갔단 말이죠. 그걸 보고는 이제 전국에서 그동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면서 이 가족을 그리워하던 이런 이산가족들이 이제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네모난 종이에다가 찾는 사람 이름, 예를 들어서 박광일 이렇게 쓰고 나는 뭐 박광석, 그래서 여기가 형이고 아마 145대 때 뭐 기차에서 헤어진 것 같다, 뭐 짤막하게 사연 쓰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그냥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 방송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가니까 나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박광일 이 형이 부산에서 살고 있다가 그걸 보고는 이제 서로 연결이 되고 이제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무튼 그 이 사안의 아픔을 안고 있던 분들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간에 같이 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면은 너무 감격해서 같이 우는 거고, 그 또 애타게 찾는데 못 만나면은 또 안타까워서 같이 우는 거고, 뭐 아무튼 그 방송을 11월까지인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생방송, 그래서 아마 한 10시간 넘는 그런 생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시청률도 대단했어요, 그게. 그래서 아마 평균 시청률이 한 50%. 여기도 다 이제 그 가족 찾는 벽보가 다 붙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벽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저쪽에 뭐 본관, KBS 홀 이렇게 이제 그 안내판이 붙어 있잖아요. 저기에 먼저 벽보가 붙었다 그러면 저 위에 덮어 씌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붙이거나 옆에 붙이거나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가서 붙이거나. 마음으로는 통일하면 좋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지연이 되고 또 더 예.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당장 먼 미래를 본다면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뭐 인도적으로나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잠깐은 힘들 수 있으나 뭐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통일하면 북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해볼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그냥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과 많이 달라지겠지만 또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 왜냐면 또 강의 들을 때 보니까 막 언어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북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들 이제 북쪽은 약간 좀 못 산다 이래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래서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통일을 하면은 뭐 경제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성장할 것 같고, 또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그런 만날 기회도 많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하루빨리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대해서 그 대학 가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도대체 왜 한국 사람은 30년 동안 이산가족이 있는 걸 분명히 다 알았는데 남한에만 1000만 이산가족이 있었거든요. 서로 헤어져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경우라면은 집에서 애가 가출을 해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 하는데, 요즘에는요, 개가 없어져도 경찰이 그렇죠, 신고하고. 그렇죠. 예. 생각의 폭이 통일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그 분단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좁았던 거죠. 그들을 찾아준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그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거는 극복해야 될 것이었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83년도에 한번 팡 하고 터뜨렸던 거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떠나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을 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커져서 교류가 되고 있을 때 생각의 크기는 똑같은 한반도, 똑같은 뭐 서울, 과천, 분당에 살아도 크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을 설득하면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갖다가 깨우치게 돼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쉽게 지금 너무나 당연히 통일돼야지라고 한 거에다가 조금 더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몇 번 반복되면은 에이 난 처음에 통일주의자였는데 걔들은 안 되겠어라고 딱 버리고 돌아서잖아요. 그 다음에 훨씬 더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통일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이게 길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초심을 잃지 않길 바라지만 본인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세 분보다 한 분이 더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까 잘해보시라고 한 부분이 네네. 답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연애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연애? 연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내가 한번 만나서 저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그 연애는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주변 조사를 많이 하고 그
그러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건 어떤 걸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맞춰 나갈 준비를 했을 때 연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나한테 넘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는 방식을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20대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 계신 이곳은 이제 그 월곶, 그 다음에 이제 연미정 이렇게 부릅니다. 강화도는 이제 그 조선시대 숙종 때 이후로 이 일대에 대한 방어 시설이 하나씩 둘씩 갖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 보, 돈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갖춰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진이라 그러면 한 5개 정도가 있고 좀 규모가 크고요. 보가 하면 7개. 그 다음에 이제 돈대라고 하면은 5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여기가 이제 월곶진에 해당하는 곳이 되죠. 그런데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은 연미정은 갑곳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월곶에 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조선 후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월곶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뭘까 봤더니 월곶이 이사를 왔어요. 강화도 교동에서. 그래서 강화도 교동에서 이사를 와서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게 군부대가 이동을 한 겁니다. 군부대가 이동을 하니까, 진이 이동을 하니까 이제 갑곳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넘어왔던 강화대교 그쪽이 갑곳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갑곳 돈대가 있는데, 그 갑곳 돈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재물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이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지진, 용진진, 덕진진, 재물진, 월곶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재물진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재물포요. 그렇죠. 그 재물진은 인천에서 이사 온 부대예요. 그 다음에 초지진은 안산 사시는 분들은 초지라는 동네가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초지가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이 여러 지역에서 옮겨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명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실제로 강화도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기 남양만에 있던 영종진이 자연도라는 섬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그 섬 이름이 영종도가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지명에 이제 변화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옛날 역사 공부를 할 때 그 지명의 흐름을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갑곳, 연미정이 왜 기록에 자주 등장을 하냐면, 아까 안창모 교수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삼남 지역,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조세의 70에서 90% 정도가 바닷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조세의 70%, 그 다음에 전라도 조세의 거의 100%, 그 다음에 경상도 조세의 30%에서 70%가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바닷길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 바닷길로 가지고 보통 이제 태안을 지나서 안흥을 지나서 요 앞에 도착을 합니다. 요 앞에 도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세금이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호조에서 관리를 파견을 해요. 어디로 파견을 하냐면 바로 이 장소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정자 하나만 있지만 예전엔 이 밑에 관청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조운선 같은 경우는 한 30척이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척이 한 세트가 되고 한 척당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머물고, 많을 땐 20명 정도가 돼서 보통 30척이 오게 되면은 한 2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인원이 같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 한 세트에 해당하는 조운선이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가 벅적벅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대가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한가로운 어떤 그 농촌처럼 보였지만, 조선시대는 이제 뭐 충청도에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해운 판관이 올라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사람들이 하고, 또 전라도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면은 30척 세트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특히 그게 언제 들어오냐면 1월, 2월, 3월에 출발을 해서 보통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운행을 하니까 여기는 3월, 4월, 5월쯤에 이제 배들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강으로 들어가서 이 연미정은 봄만 되면은 북적북적했던 하나의 도시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앞바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고요한 바다는 없을 겁니다. 바다입니까? 바다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저기를 이제 조금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나무가 좀 울창한 산이 보이면 그거는 남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개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위에가 이제 약간 나무가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요 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산들은 나무가 없고 요쪽 산들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요 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구분이 되는데, 요렇게 흘러 들어오는 요 강이 사실은 이미 오두산 있는다라고 하는 그 파주에서 한강하고 임진강이 요렇게 만나요. 그래서 그 만난 채로 몇십 킬로를 흘러온 겁니다. 한 10킬로 정도, 몇 킬로 정도를 흘러와서 요 앞에서 여기가 유도라고 하는 섬인데, 요 유도 앞에서 이렇게 바닷가 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건 제비꼬리 모양이네. 그래서 여기 동네 이름을 이제 연미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제비꼬리 모양을 붙여서 연미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적을 때는 수십 척, 많을 때는 100척, 200척에 해당하는 배들이 여기에서 이제 기다려서 제대로 그 싣고 왔던 어떤 쌀의 품목하고 그 다음에 양하고 이런 게 맞는지를 여기서 검사를 하면서 3일, 5일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저 강을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DMZ 이전에 이제 군사 분계선이 만들어지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군사 분계선은 육지까지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군사 분계선이 선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1292개의 말뚝이잖아요. 그래서 그 1292개의 말뚝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에 2km를 DMZ라고 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 DMZ의 한 40-50%가 한 30-40%가 없어졌어요. 원래는 900제곱킬로미터가 넘었는데 지금은 한 600제곱킬로미터가 채 안 돼요. 그 면적이. 그러니까 남과 북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간격을 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좁은 곳 같은 경우는 남북 간격이 한 800m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고 뭐 보통 한 평균 한 1.3km에서 6km밖에, 그러니까 남북 간격으로 치면은 한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간격을 그대로 그냥 남북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요 강은 남도 북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살아있는 자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면 이 자연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연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자연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야, 여기가 풍경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 풍경은 엄밀한 얘기에서는 저기가 마치 지금 유리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TV 화면과 같은 그런 자연이에요. 보통 우리는 예를 들어서 통영 가서 저기 섬이 예쁘다, 욕지도 예쁘다 그럼 바로 밑에 삼덕항에서 배를 타고 그냥 유람선을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 보고 저 유도가 예쁘다 그러고 못 가요. 근데 그 못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남의 나라거나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남도 북도 애매하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는 여기가 조선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고려 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한 블럭을 더 올라가면은 저쪽에 예성강을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 갖고 그쪽으로 개경까지 들어갔던 그 시절에도 보면은 이 강은 고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조운이 다니던 그런 길이었을 텐데, 그 길 역시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좁은 땅에 살면서 생각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길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길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간다라는 것들 자체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안팎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 자체가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울만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과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곳, 분명히 이게 굉장히 큰, 지금으로 치면은 고속도로처럼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공간이 비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지극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평양 여행학교니까, 그래 나는 배를 타고, 나는 기차를 타고 갈 거야, 버스를 타고 갈 거야 하지만 나는 여기서 남포로
배를 타고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남포에 근처 가서 평양 가는 뭐 조금 더 짧은 배를 타고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까지 갔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갈 수 있는 평양으로 가는 공중길, 육지길 말고 바닷길도 있다면은 제일 가까운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요. 강화도로 올라오는 이 길.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엄미정은 단순하게 경치가 좋은 곳을 넘어서는 우리 평양여행학교에게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흥미로운 사건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그 벌어졌었죠. 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섬에. 북한에서 소가 떠내려온 거예요. 근데 남쪽에 관측해서 바라보니까 저기 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고 저 소를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가 잘 안 보이더라는 거죠. 저 섬에 소가 먹을 게 없구나. 당연히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측에서 북측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들어갈 테니 이거는 군사행동이 아니니 그쪽에서 양해를 해달라 라고 해갖고 그 소를 구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해 와서 그 아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김포 통진에 보면은 이제 그 농업 관련된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만 맞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우리가 잠깐 이게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갔다 올게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유도 그 소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이제 그런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방직 공장들이 각 도시마다 한두 개씩 다 만들어지는데 강화도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도시가 늦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1930년대 후반, 37년경에 만들어져요. 주인이 조금 더 의지만 있으면 이건 근대 문화재, 근대 산업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주인이 아직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는 남남북녀의 대학생 이선우. 저는 대학생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커플로 이루어져서 남남북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커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켜서 커플 여행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뭐 커플끼리 여행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주제를 잡고 여행 일정을 짜기 시작했고 정말로 제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편하게 짤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결국엔 이렇게 1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되었어요. 평양도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을 다 표기하면서 정말 여행 가듯이 구글 지도에 표시해가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그곳엔 뭐가 있는지 현지인들에게 뭐가 인기가 많고 외국인 사람들은 어딜 많이 갔는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평양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고 정말 라이트하게 왔었는데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1기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제일 라이트한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 드라마 보고 북한에 관심이 생겨서 이쪽에 온 거니까 저희처럼 라이트하게 생각하고 여기 오셔도 정말 뜻깊은 시간들 가지실 수 있고 평양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고 봤을 때 무언가 든든함이 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든든함을 남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4조의 남남북녀 안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조 윤나리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기대하고 왔던 것보다 훨씬 강의가 재미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들도 많고 사실 질문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질문을 많이 하기가 좀 다른 수강생들한테도 미안한 느낌? 비대면이 길어지면 되게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많은 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2기 모집을 이제 또 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저희도 이제 멘토로 같이 하겠죠? 하면서 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무겁지 않은 진짜 딱 20, 30대 청년들이 듣기 좋은 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강의인 것 같아서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왔는데 강의가 생각보다 유익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원래 처음엔 이제 평양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편견들도 있었고, 뭐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이제 어떻게 배웠냐, 약간 북계군 이런 좀 안 좋은 이미지들로 이제 거기서는 설명을 하는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까 북한도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되게 평화롭고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고 이런 모습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우선 다음 2기 수강생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강의 같은 게 이제 미흡했던 게 좀 있어서 아쉽긴 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2기생들이 들어와서 또 많은 이제 활동이나 액티비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평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양여행학교 추천합니다.